네, 표창원의 뉴사이킥 3부 오늘도 새로 선보이는 코너로 시작합니다.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 사회 프로파일링.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결의 김완 기자,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워낙 뭐 저랑 따로 네.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뭐 프로그램도 해 보셨는데, 그리고 두 분끼리도 여러 번 함께 방송하셨었죠. 네, 1년 반 전에 저희 여기 MBC에서 하차했던 존데 네. 오랜만에 잘리고 만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컴백했습니다. 네. 네, 왜 그랬냐? 네. 저랑 안 하셔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랑 이제 딱 이 호흡을 맞추면 네. 전혀 새로운 시너지가 나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재활용해 부탁드리고요. 주셔서. 네. 예, 뭐 제목 자체가 사회 프로파일링이니까 네.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게 분석도 해보고 네. 비어 있는 미싱 링크도 찾아 나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준비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홍익대 미대 교수가 3년 넘게 최소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10번 넘게 개인전을 열었던 현대미술작가 A씨. 2017년 홍대 미대에 부임했는데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부임 다음 해부터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성관계를 하기를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주고 미술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잠자리를 해야 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파악된 피해 학생만 남학생을 포함해 10여 명. 학생들은 A 교수의 연구 파면을 요구했고 다음 달엔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새롭지 않기도 하고 아하. 대학에서 너무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런데 정말 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미대라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참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사실 뭐 이런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학원생을 추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고 공개적으로 학부강에서 이런 일들은 이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뭔가 제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 기자, 네. 별의별 사건 다 취재하셨는데 네. 이번 사건 어땠습니까?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느 순간에는 확 진전된 것 같다가도 또 네. 어느 순간 가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네. 이 뉴스 처음 보고 읽다가 사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교수의 워딩을 전한 게 자극적이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여전히 이런 인식을 하고 이게 뭐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3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좀 약간 어떤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네.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이 사건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야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한 분 연결했는데요. 피해자 신분이니만큼 이름 밝히지 않고 음성 변조해서 들려드리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교수와 학생 간에 일어난 일, 교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학생이 직접 나선다는 게 무척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 사실 고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는지 경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미 학생들 내에서는 성희롱, 인격 모독적 발언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교수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그것에 대해 용기를 낼 수 없었는데요. 네. 교수로 인해 피해를 받고 휴학, 자퇴, 더 나아가 미술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술을 배우고자 왔던 꿈 많은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들이 예술을 가장한 폭력에 스며들지 않도록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혼자 피해만이 아니라 점점 그 교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미술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공동 행동 모임도 결성하시고 기자회견도 여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그 성희롱 뭐 발언 보도가 좀 일부가 되긴 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고 인격 모독 행위, 차별 행위, 노동력 사적 착취 행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성희롱 외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비인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못생긴 애들은 보면 토 나와서 얼굴도 못 쳐다보겠다. 예전엔 말도 못했는데 많이 나아졌다 등 이런 외모 평가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우울증 경력 등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경우 평소에 우울증은 약 먹으면 금방 낫는 것인데 요즘은 일부러 안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등 정신과 진료를 폄하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학생들 작업의 크리틱에서도 너는 능력이 없으면 애들 작업이나 사줘라. 누구의 멘트는 구타를 유발한다 등 정당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학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는 해당 교수의 개인 사업을 위한 가구 운반 등 강도 높은 노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상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교수가요. 이러한 이제 그 피해 주장도 들었을 테고 언론 보도도 봤을 텐데요. 혹시라도 뭐 사과라든지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었나요? 아니요. 피해자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해보는 것은커녕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합니까? 네, 그래서 어제 몇 가지의 반론 기사가 짤막하게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신이 성관계를 맺자고 한 적은 없을 뿐더러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거나 해명하는 듯 했습니다. 아하. 자신이 저지른 언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뻔한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 색출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색출이요? 제발 피해자 혹은 제보자 색출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예민한 학생들의 반응 정도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피해자 제보자 색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빨리 멈춰야 된다 이런 호소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기구가 있을 테고요.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현재 저희는 기자회견 후에 교내 성평등 상담센터에 해당 사건들 조사를 요청하고 네.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아직 피해 사례 제보를 받는 중인 만큼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조치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가해 교수가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학교 네. 측에 연구 파면을 요청해 나갈 것이고 네. 심각한 사례들인 만큼 이것들을 수집해서 형사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주신 피해자분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네.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네, 어렵게 연결이 되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건은 교수와 제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권력 구조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입버릇처럼 말했듯 누구 하나 죽이기 쉬운 미술계에선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해 교수는 절대 권력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조리한 것을 부조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부조리에 대해 반성하고 네.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네네. 마지막 다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연대 지지 서명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네. 현재 16,000명의 분들이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아하. 감사를 전하고 네. 저희 연명과 피해 사례 제보는 영문으로 홍익액트.com에서 가능합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익액트.com이요. 연명 지지, 연대 지지 성명을 받고 계시다. 많은 동참 바란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홍대 미대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연결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김한 기자, 네. 이 교수가요 학생한테 네. 너는
N번방으로 돈 벌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N번방 사건 최초로 취재해서 특종을 했던 기자가 김한 기자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도단적 인식인데요. 놀랍게도 이 얘기를 제가 N번방 취재할 당시에 그 가해자들도 했던 얘기입니다. 가해자들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어떤 도단적인 인식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신체를 보여주는 걸로 쉽게 돈을 벌지 않냐. 남자들은 신체를 보여준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정당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 교수가, 사립대 미대 교수가 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 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성착취로 인해서 한 이제 인격을 살해하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했다라고 기사에 썼었는데, 네. 이 교수가 그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 강의를 들었던, 그리고 그 말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을 이제 인격을 사실상 이제 파괴하는 행위,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서 첫 말씀하실 때 이제 김준호 변호사가 새롭지도 않다라는 매우 슬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양상은 네. 참 놀랍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동안 대학 내에서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문제가 꽤 많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한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나열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특히 예.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이런 예술계가 이제 이 미투 사건 당시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제 유명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예술가들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바깥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 지금 피해 학생 인터뷰에서 드러나지만 여기에 대학 일반이기도 하지만 미대라는 특수성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술계가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수가 학생 전체의 어떤 진로,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피해 학생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유괴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저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저 교수한테 뭔가를 응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앞으로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공포, 위협, 이런 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그만둔 학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교수의 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아예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술계에서 미투 사건에서 모두 드러났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영화, 뭐 미술 할 것 없이.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계가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교수님이 큰 상도 받고 개인전도 한 10번이나 할 정도면 굉장히 미술계에서는 중진이고 평판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게 오히려 이 학생들이 쉽게, 왜 이게 3년이나 당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권위 때문에 맞아요. 이거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준비한 사회 프로파일링 김우한 기자,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대 미대에서 발생한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과 인격모독, 또 사적 노동 착취 등의 문제 짚어가고 있는데요. 김준호 변호사님 쭉 들으셨는데 행위들이 뭔가 도덕적 비난은 상당히 강하게 가해지는데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가장 강도가 높은 게 성폭행, 중간이 성추행, 가장 낮은 단계가 성희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보도된 것으로는 성희롱을 일삼은 경우고 추행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건 아직까지는 보도에 안 나온 것 아직은 같습니다.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통신 매체나 뭐 우편, 전화를 이용할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냥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관계면 이게 처벌 규정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교수 학생 관계에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또 피해자가 정확하게 또 특정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름을 또 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테니까 아하. 아무래도 학내에서의 처벌, 좀 징계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좀 학생들이 좀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뭐 외모 비하라든지 성적인 희롱 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네, 모욕은 이제 얘기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 증거 문제가 이게 이제 녹음이 된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피해자 일방적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목격자로 나서주든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김한 기자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이런 이제 워딩 어제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워딩의 주인공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입니다. 아하. 회장입니다. 이분의 직위가. 예. 근데 이분이 팀장급 인사에 개입하면서 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냐면 최연소 팀장을 달 정도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던 여성이 네. 40대 초반에 이제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네. 자기 자리가 뭐 탕비실 근처로 옮겨져 있고 단순 업무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노동 자기의 이제 구제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회사와의 일이 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최근에 회장이 직접 개입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무슨 죄가 되겠어. 이런 얘기까지 회장이 아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SBS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이후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보면 굉장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분유를 만들어 파는 맞아요. 회사거든요. 맞아요. 엄마들을 대상으로 거의 영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뭐 이전에도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오너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육아휴직이 사회 보편의 제도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팀장급 여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회장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 직원이 40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다. 집안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네. 경사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아니 회장이라고 해서 아니 뭐 다른 누구라도 회사에서 이렇게 압박한다는 거 김준우 변호사님.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복귀를 했을 때 이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이 19조에 있고요. 이걸 네. 이제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행정소송에서 지금 이분이 1심에서 승소하고 네. 2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이라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그 지금 뭐 지방으로 천안인가요? 뭐 네. 이런데 인사 발령 난 건 훨씬 나중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분이 신고를 한 시점에서 약간 보복성 인사 조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최초에는 팀원으로 인사 발령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을 아마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굳이 노동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애매하게 근로 사용자 측이 항변할 거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대놓고 육아휴직 가지고 차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 올해 6개월 동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썼다가 돌아왔으면 올해 인사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과평가액이 누적이 돼가지고 승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처럼 완전히 뭐 퇴직을 종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뭐 80년대, 90년대적인 상황은 별로 없지만 네. 여전히 간접적인 차별들이 좀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되긴 하지만 네.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승진이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허.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중소기업은 또 육아휴직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여전히 큰 거부감이나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들이 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한 사건이 노동자와 네. 그 고용주 간에 이제 말하자면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팀원 발령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연소 팀장을 했고 내가 업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 안에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판단이. 근데 이걸 노동청에 노동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3시간 출퇴근 거리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거 왜 우리가 발령 낼 수 있는 거지? 인사권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갈등이 봉합이 안 되니까 다시 천안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집에서 5시간 거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수년간 받은 모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복귀를 했더니 자기 자리가 탕비실 근처로 옮겨져 있더라. 단순 업무만 주더라. 지하 창고에 자리를 놔두더라. 그러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고향으로 발령을 내더라. 천안으로 발령을 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사내에 모두가 압니다. 저 육아휴직 이후에 보복당하고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내 분위기가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쓰라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쓸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뭐 이런 행태의 전형적인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걸 모두 포함을 해도 일단 법적으로 보면 이 소를 제기했을 당시에 제출된 그 행위들은
애매한 선이 있다. 네. 그 이후에 보복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이 재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천안으로 고향으로 발령을 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구제를 다투는 대상이 좀 달라서 아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럼 그러니까 다시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애매한 게 이 녹취가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2심 판결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아마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근데 아시다시피 네. 대법원은 그런 이제 증거나 법리를 다투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이 있었고 보아하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거냐?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처음에 김한 기자가 들려주신 홍원식 회장의 말 네. 위법은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네. 그래. 네. 이 말이 그대로 실천됐다는 느낌이 아주 좀 소름 돋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죠.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예. 노동조합이랑 싸울 때도 그러니까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소할 걸 알지만 네. 그냥 오랫동안 소송을 끌어서 노동조합을 좀 어렵게 하는 사용자분들이 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계속 억압을 한다고. 이게 대표적인 부당노동 행위 상의가 이제 여성들은 육아휴직 같은 걸 썼을 때고 이제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고 이게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차별, 암묵적 차별 이거랑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게 참 고단한 일이고 개인이 그걸 특히 감당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어서 그러게요. 당사자분들도 좀 많이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정말 이게 언제부터 이 얘기가 됐던 건데 김준호 변호사님의 변호사니까 좀 그렇다 치고 김한 기자님은 어떠세요? 육아휴직 저는 육아휴직을 한 달 써봤고요. 한 달이요? 저희 이제 와이프는 1년씩 2번을 썼었는데, 네. 근데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실제 개인으로서 실존 조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승진 연차에서 누락이 되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연봉 협상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장이 되더라도 감수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데 이 여성처럼 이렇게 보복까지 당한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뭐 저출산 애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어렵다. 뭐 이거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대법원에서 그 군인들 사이에 있는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을 카카오톡방에서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모욕으로 이제 치부된 일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게 원심 판결 그러니까 그 고등 군사법원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 그 하급자인 A 씨가 B 씨를 상급자인 B 씨를 겨냥해 또라이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말한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형법 상관 모욕죄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적용된 이 상관 모욕죄는 네.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서는 너무 형이 세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는 군 질서를 흔들 정도의 상관 모욕은 아니다. 이렇게 그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상관 모욕죄 자체가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군 장교가 대통령 욕을 했다가 상관 모욕죄로 네. 기소됐었던가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네. 보도는 본 것 보도는 같은데. 본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관 모욕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동기들끼리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군사법원에서는 일단 유죄 판결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뭐 상관 모욕죄 이런 거에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는 군사법원 이제 또 법이 이번에 또 그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바뀌죠.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앞으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일반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연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뭔가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되잖아요. 네. A와 B 사이에서만 둘만 있을 때 욕한 건 모욕죄까지는 이제 포섭이 안 됩니다. 근데 상관 모욕죄는 그냥 상관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도록 해서 일반 모욕죄랑은 조금 더 처벌 대상 범위가 훨씬 넓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벌금형을 두지 않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근데 모욕죄가 이게 네. 굉장히 좀 적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게 사실 이제 법리를 따질 때 이게 모욕할 의도가 있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전파가 되었느냐 안 되냐, 전파를 염두 이런 건데 네. 사실 이제 이게
뒷담화를 한다는 건 어떤 전파를 염두에 둔 행위잖아요, 모두가. 예. 그러니까 사실 전파를 너 하려고 했지라고 적용하면 다 하려고 한 거고, 아하.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변에만 얘기한 거야. 이러면 또 사정이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용. 좀 그런데 뒷담화를 했는데 어떻게 알려졌을까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동기들끼리 믿고 한 얘기를 네. 누군가가 또 알려줬나 보죠. 네. 그런데 모욕죄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엊그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가 경찰에 체포됐잖아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혐의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아닙니까? 네.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 다양한 사건에 고소가 됐는데 네. 계속 경찰에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계속 네.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구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라서 그게 문제죠. 네, 경찰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서. 그렇죠. 굉장히 네. 오랫동안 누적된 여러 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유튜버를 탄압하는 일은 아니고요. 법 절차의 기본적인 그쵸. 네, 네.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같이 여기 MBC 와서 방송하니까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네. 좋았죠? 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우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